안녕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주 따뜻하고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드니 이전과는 다르게 과거를 돌아보곤 합니다. 지난 날들을 천천히 돌아보니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로 연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의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땐 보릿고개 시절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연탄 하나 제대로 떼지 못해 겨울엔 뼈가 시리도록 추운 골방에서 잔뜩 웅크리며 잠에 들어야 했고, 쌀이 떨어진 날엔 집에 면 남지 않은 감자, 고구마 등을 삶아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아버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얼큰하게 취하신 채로 집에 들어와 늘 저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우리 예쁜 딸, 아빠가 우리 딸한테 더 많은 거 해주고 싶고 좋은 것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딸한테 나중에 물려줄 거라곤 가난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절 끌어안고 수염을 밀지 않아 거칠거칠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그땐 참 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물려줄 게 가난밖에 없다는 말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통의 또래 아이들이 부모님과 행복한 추억을 쌓고 반찬 투정도 부리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배워갈 나이에 저는 세상의 어두운 면과 힘든 부분들을 먼저 깨닫게 됐고 다른 아이들보다 철이 일찍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가난을 굉장히 지겨워하셨어요. 가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돌아오는 날엔 대문 밖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냥 평생 밖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살지 집엔 왜 들어왔어? 당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밖에서 술만 마시면 쌀이 나와 반찬이 떨어져? 아님 돈이 나와? 맨날 첫날 동네 한량들한테 술 얻어먹고 취해서 들어온 당신 모습 보는 거 지겨워 죽겠어. 아이 또 왜 그래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 하는 짓을 한번 돌아봐. 하루가 멀다고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와선 애 붙잡고 하는 말이라곤 가난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미안해. 애도 다 듣고 있을 텐데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아버진 동네 어른들과 술을 자주 드시긴 했지만 결코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잦은 짜증을 모두 받아주셨고 가끔 날아오는 물건 세례들을 온 몸으로 받아내시는 분이셨죠. 태어날 때부터 본인에게 있었던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팔자련이 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라도 일은 하지 않고 매번 가난 타령을 하면서 밖에서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남편이 아주 당연하게도 싫었을 테니까요. 결국 제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지독한 가난이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말이죠. 이젠 아주 지긋지긋해서 못해 먹겠어. 사지육시 멀쩡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엄마 어디가? 안 가면 안 돼? 갈 거면 나도 데리고 가. 이 더러운 팔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내가 굳이 뭐하러 사서 너같이 귀찮은 혹을 달고 다니겠어? 들러붙지 말고 이건 놔. 저는 어머니가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귀찮다는 듯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리고 미련이라곤 조금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먼 길을 떠나셨죠.
어머니가 모질게 저를 밀어내고 떠난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됐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마루에 걸터 앉아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마을에 있긴 한 건지, 짐을 들고 집을 나가신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그날, 아버지께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어서 눈이 부을 대로 부어버린 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 너한테 이런 상처까지 겪게 하고, 이게 다 아빠가 무능한 탓이야. 아빠가 못나서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린 거야. 미안하다 정혜야.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진 계속해서 어머니가 떠난 걸 자신 탓이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저는 불안했어요. 홀로 딸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리진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가 떠난 이후 아버지께선 매일같이 드시던 술도 딱 끊으시고 뒤늦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구인구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력을 보는 것도 있고 학력을 보는 것도 있고, 평생 가난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셨던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은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을 해본 경험도 없거니와 가방 끈조차 짧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작은 제조 공장엔 자리가 생긴 덕분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실 수 있었죠.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동안엔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저 혼자 밥을 차려 먹었고, 집안 청소라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하면서 보냈고, 아버지가 퇴근을 하실 시간에 맞춰 단촐하게 저녁 밥상을 차리곤 했어요. 아버진 그런 절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혜 참 대견하다. 가끔 투정 부리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엄마 빈자리 때문에 힘든 날도 있을 텐데 아빠한테 불평 한마디 없이 학교 다녀와서 밥도 알아서 척척 차려 먹고, 아빠가 정혜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 아빠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정신 차리고 일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네가 어린 나이에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빠, 앞으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도 아빠가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먹고 다녔음 나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 하나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지금은 힘든 공장이라면서 우리 집 생계 책임지고 있잖아. 누가 그랬어. 글러먹은 사람은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빠는 변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공장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선명했던 가난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먹고 싶은 음식을 가끔은 먹을 수 있었고, 다 낡아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도 됐고, 새 가방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안 환경은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손톱만큼의 여유를 찾은 만큼 가난을 벗어나 떠난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행복을 느끼며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된 전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 아버지처럼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는 걸 택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확실히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셨을 때보단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벽지에 다 녹슬어버린 철제 대문집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이사를 오기 전 저는 대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다 긴 편지 한 통을 넣어두고 왔습니다. 바로 어릴 적 떠난 어머니에게 남기는 편지였어요. 혹시 또 모를 일이잖아요. 언젠가 이곳이 그리워져 다시 집으로 찾아오게 될지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향해 편지를 남기는 절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하러 편지를 써? 어차피 와서 보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알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리워져서 찾아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다음 이사 오는 분이 이걸 읽고 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고요? 사실 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있었던 일들, 가난이라는 족쇄를 이제야 끊어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린 오랫동안 몸을 붙이고 살았던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엄마가 이 편지를 보게 될진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가족의 흔적이 그리워 찾아와서 이걸 보게 된다면 그냥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짧은 편지 한 통에 마음을 꾹꾹 담아 넣었답니다. 그 편지가 과연 어머니에게 닿았을지 아니면 낯선 누군가에게 닿았을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버지와 둘이서 생활하면서 소소하게나마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새겨나가고 있을 무렵쯤 제 인생에도 봄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공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었죠. 사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 제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동안 소개팅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들어오는 족족 정중히 제안을 걷어차는 절 보며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제 30이야.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진작에 시집가서 애도 낳았을 나이라고. 아버지도 겉으로 내색 안 하실지 몰라도 속으론 우리 딸내미는 언제쯤 듬직한 사이 데리고 오나 이렇게 생각하실걸? 내가 소개시켜주려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믿어도 돼. 사기라는 소리는 안 할게. 그냥 좋은 지인 사이로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우선 딱 한 번 만나라도 봐. 지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 번 만나라도 보라며 제게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하긴 아버지 친구분들의 자녀들이나 주변 공장 동료들만 보더라도 다들 하나 둘씩 시집장가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지인의 말을 듣고 나니 아버지께서도 속으로 우리 딸은 언제쯤 결혼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말대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근처에 있던 꽃의 향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원체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 맡아보는 향에 저도 모르게 계속 향을 맡고 있으니 남편이 웃으며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꽃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계속 꽃향기만 맡고 계시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워낙에 꽃을 좋아하는데 이 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아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꽃이 꽃향기를 맡고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전혀 기분 안 나빴으니까 사과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듣기만 해도 낯간지럽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두 번째 만남 때 완전 커다란 꽃다발을 제게 선물해 주더군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말도 안 해줬는데 귀신같이 향이 좋은 꽃들만 쏙쏙 골라서 예쁘게 섞은 꽃다발을 건네주는 모습에 참 세심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을 수도 있었던 말을 귀담아 듣고 기억한 것이었죠. 이후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됐고 만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사이에선 결혼이라는 단어가 서로 오가게 됐어요. 뭔가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먼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 욕심을 좀 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이 저의 가정사를 이해해 줄까 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의 절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쭉 가볍게 만날 사이도 아니고 진지하게 결혼을 논하는 사이인데 이 얘기를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부터 난 아주 무거운 얘기를 할 예정이야. 내 얘기 전부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럼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털어놓기만 해. 난 다 들어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제 얘기들을 마음 편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 그런 가난에 질려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없을 순 없고 또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했기에 혹시라도 편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세상엔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고아로 자란 사람들도 있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란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도 있고 난 되려 당신이랑 아버님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서 딸을 이렇게나 예쁘게 키우셨잖아. 이건 불편하게 여길 게 아니라 존경을 해야 마땅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편견을 가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쁜 말까지 해준다는 게 제겐 그저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태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키우셨다고. 아가씨가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커준 거 보니 아버지도 틀림없이 훌륭한 분이실 것 같네요. 우리 집 식구가 되어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가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우리 아들이 아주 날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은 탁월하고만 그래. 경태 너 아빠가 결혼 선배로서 말해주는데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 이것만 기억하고 살면 집안이 편안할 거야. 알겠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걱정도 참 팔자셔.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사익감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양가 허락을 받은 후 곧바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은 서로 비슷한 연배시기도 했고 또 두 분 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기에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다가 얼큰하게 취하시고 말았어요. 겨우겨우 부축해서 식당을 빠져나오실 때까지도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이 사돈, 우리 앞으로 가족이니까 종종 이렇게 만나서 한잔하자고. 아니다, 사돈 말고 친구하자고, 친구. 아유, 친구 좋지. 다음엔 고량주 잘하는 집 가서 한잔 시원하게 하자고 사돈. 아니, 친구.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하나를 낳고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행복을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저와 아들밖에 모르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이 제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런 행복들이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두렵기도 했지만 눈앞의 기쁨들을 지키기 위해 저와 남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희 가족에겐 정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죠. 엄마, 나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물건이 막 두 개로 보이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 어? 언제부터 그랬어? 얼마 전부터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더 심한 것 같아. 머리도 막 지끈지끈하게 아프고 아까 집에 올 때 머리가 너무 아파서 토도했어. 우선 약부터 먹어보고 정 안 되면 내일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두통이 심하다 못해 토를 하고 치아까지 겹쳐 보인다는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그래도 두통약을 먹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약을 먹였어요. 하지만 두통약으로도 아들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손만 갖다 대도 갑자기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서 심각성을 느꼈고
저희 부부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 선생님께 증상에 대해 설명하자 선생님께선 극도로 표정이 굳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충 말씀 주신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 의심되는 게 소아 뇌종양입니다. 보통 이맘때쯤 아이들한테서 뇌종양이 찾아오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물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우선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 MRI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뇌종양이라는 말에 심장이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뇌종양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냥 두통이 평소보다 심하게 찾아온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왜 그럼 없을 병이 내 자식에게 찾아온 건지, 내가 그동안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해 병이 찾아온 건 아닌지, 끝도 없이 자기 비하를 하면서 눈물만 흘리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부터 제일 힘든 싸움을 해야 할 사람은 재윤이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재윤이도 많이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재윤이가 이겨낼 수 있게 우리가 더 기운내고 더 좋은 생각만 하자. 남편의 말을 듣고서 아들을 위해 힘을 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밝은 모습으로 병마와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픔을 꾹 참았고 괜히 본인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되려 저희 부부를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건강해야 엄마 아빠도 안 속상하고 행복할 텐데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니야 재윤아, 네가 뭐가 미안해. 예쁜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도 기특하대. 보통 친구들은 치료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우는데 우리 아들은 울지도 않고 꿋꿋하게 치료 잘 받는다고. 이렇게만 하면 나중엔 병원에 안 와도 되겠다고 하시더라. 누구 아들인지 너무 기특해 죽겠어. 얼른 집에 가고 싶다.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먹고 싶어. 엄마가 떡볶이도 해주고 재윤이 좋아하는 만두도 해주고 따뜻한 밥도 해줄게. 그러니까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 아들은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기로 두 손가락을 꼭꼭 걸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마는 생각보다 빨리 아들을 저희 부부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투병한 지 6개월째 되던 날부터 아들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이제 낫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 재윤이 얼굴 조금만 더 만지고 손 조금만 더 잡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온기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딱 이 정도만 욕심 부릴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무심하게도 아들을 이른 나이에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미안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아버지도 장례식장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저와 남편을 끌어안고 슬퍼해 주셨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조문객을 받다 조금 한산해진 새벽쯤 저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닿길 바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재윤아, 지금쯤 하늘나라 도착했어? 가는 길 외롭진 않았니? 아직도 이름을 부르면 엄마 하고 달려올 것 같은데 예쁜 우리 아들 여기서 많이 아팠으니까 거기선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 엄마랑 아빤 우리 재윤이 목까지 열심히 살다가 갈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재윤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했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잘 자, 내 새끼.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펐지만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는 동안만큼은 행복하게 지내다 언젠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겠노라고. 슬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들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가 묻은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는 지인이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분식집은 한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린 아이들이 335 모여 저렴한 가격의 컵떡볶이를 사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와 테이블에서 떡볶이와 순대 같은 것들을 주문해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항상 음식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설 때마다 아이들은 제게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어요. 아줌마,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 잘 먹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하기도 하면서 우리 아들도 건강했다면 친구들과 어울려 저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울고 웃으면서 조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한 지 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가게를 오픈하고 떡볶이를 만들어 놓고 쉬고 있는데 무척이나 마르고 수척해 보이는 얼굴을 한 채 하얀 비닐을 쓰고 있는 한 아이가 계속 가게 앞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나 싶어 저는 그 아이를 향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뭐 필요한 거 있니? 아줌마가 도와줄까? 아니요. 저기 그게 아니라 저 떡볶이랑 어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아, 그랬구나. 지금 얼마 가지고 있길래 그래? 500원이요. 그 정도면 충분해. 아줌마가 금방 떡볶이랑 어묵 내줄 테니까 어서 들어와. 저는 아이에게 망설임 없이 선뜻 음식을 내어줬습니다. 아이는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계속 망설이다 이내 앞에 놓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때 누군가 헐레벌떡 가게로 들어와 아이 옆에 앉더니 이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어디 갔나 했네. 한참 찾아다녔잖아. 약 먹어야 할 시간인데 약도 안 챙겨 먹고. 너 계속 이렇게 속상하게 할 거야? 죄송해요. 다음부턴 꼭 말씀드리고 나올게요. 약도 잘 챙겨 먹고요.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겠니? 그 말만 몇 번째인 줄 알아? 그리고 너 무슨 돈이 있어서 혼자 떡볶이랑 어묵을 1인분씩 먹고 있는 거야? 제가 서비스를 좀 많이 줬죠? 아이는 컵 떡볶이만 사 먹겠다고 해서 500원만 들고 왔는데 아이가 너무 맛있고 복스럽게 잘 먹길래 예뻐서 들어와서 더 먹고 가라고 했어요. 아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유, 저희 애가 민폐를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유, 아니요. 민폐라뇨. 애가 너무 잘 먹어줘서 저까지 다 기분이 좋던걸요?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은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이내 아이를 데리고서 사라졌습니다. 보는 내내 세상을 떠난 아이가 생각나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앞으로 가게 자주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가게로 찾아와 떡볶이며 순대와 같은 음식들을 혼자 먹고 갔습니다. 꾸깃꾸깃한 지폐를 손에 꼭 쥐고서 말이죠.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혼자 오기도 했고 혼자 밥을 먹다가 엄마로 보이는 여자에게 잡혀간 적이 많아 한 번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 넌 맨날 올 때마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리고 오는 거니? 거의 매일같이 엄마가 너 잡으러 가게 오시던데 볼 때마다 이 아줌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얘. 오락실로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하고 와? 약 먹기 싫어서 몰래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어차피 다 티나게 도망치니까 잡으러 오시기 전까지 먹고 싶은 거라도 마음껏 먹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니고
저희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세요. 보육원? 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문 앞에 쪽지랑 같이 버려져 있었대요. 사정이 안 좋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나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데리러 오겠다고 잠시만 맡아달라고 적혀 있었대요. 근데 말이 좋아 맡아달라고 한 거지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는 떡볶이를 우물거리며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정말 감정의 변화라곤 조금도 없이 덤덤하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아줌마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혹시 머리는 왜 그런 건지 괜찮으면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재작년에 보육원에서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9살밖에 안 돼서 뇌종양이 뭔지도 몰랐는데 원장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심각한 병이구나 하고요. 뭐? 뇌종양이라고? 그래서 항암 치료는 받고 있는 거야? 네,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계속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박 미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있어요. 괜히 애들이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이에게 마음이 통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투병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거니와 아들과 똑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서였어요. 약을 먹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머리가 빠지는 것이 싫어서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말에 안쓰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넌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조원우예요. 이름도 참 남자답고 멋있네. 원우야, 앞으로 이 아줌마 가게 오면 돈 안 들고 와도 돼. 그냥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몸이랑 마음만 가지고 와. 네?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솔직히 아줌마가 여기 가게 운영하게 된 진 이제 겨우 3개월 좀 넘었거든? 그 시간 동안 우리 원우만큼 맛있게 아줌마 음식 먹어준 사람은 없었어. 가게 사장님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을 제일 좋아한다? 원우가 음식을 너무 맛있고 복스럽게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아줌마가 선물 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게 뭔데요? 앞으로 원장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약 잘 챙겨 먹기. 원래 몸에 좋은 건 입에 쓴 법이야.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원우 몸에 자리 잡은 나쁜 종양들도 씩씩하게 무찌르지. 왜, 약 먹기 싫은데. 어허,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원우가 약 잘 챙겨 먹고 원장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맛있는 거 아줌마가 많이 많이 만들어줄 거야. 아줌마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원우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다 이내 저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어요. 남편에게도 원우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 마치 우리 재윤이 같다며 신기해하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말 그대로 남남이었지만 세상을 떠난 아들과 아주 비슷해서 그런지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리는 아이였습니다. 원우는 그날 이후 항상 약봉투를 들고 찾아와 제 앞에서 씩씩하게 약을 털어놓고 삼키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이제는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한 번에 다 털어서 먹을 수 있다며 자랑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원우가 가게로 찾아와 제게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 아줌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어? 부탁? 무슨 부탁인데? 내일이 병원 정기 검진일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원장 선생님이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내일이
정기 검진일이야? 원장 선생님께서 바쁘면 당연히 아줌마가 같이 가줘야지. 근데 뭐 그런 걸 눈치 보면서 말을 해. 그냥 같이 가달라고 말하면 되지. 다음부터 이런 일 있음 그냥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말고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해. 알겠지? 네, 아줌마. 그렇게 저는 가끔 원우의 병원까지 따라가 줄 정도로 아이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나중엔 남편과도 안면을 트고 가끔씩 남편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이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아이는 안타깝게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원우만큼은 이 몹쓸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다행히도 원우의 건강은 완치는 아니어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우를 알게 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원우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줌마, 혹시 제가 왜 이곳에 매일같이 찾아왔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야? 아줌마만 보면 낯설지가 않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꼭 얼굴도 모르는 제 엄마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아줌만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난 원우 네가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들 같다는 생각도 들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요? 그럼 혹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난 아줌마 같은 분한테 입양을 가더라도 가고 싶어요. 뭐? 입양? 저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원우가 왜 입양이란 얘기를 꺼냈었는지.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던 원우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뜸했을 땐 몸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일주일이 2주가 되고 2주가 한 달이 되니 슬슬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원우가 지내던 보육원으로 찾아갔는데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야 말았어요. 바로 원우가 해외로 입양을 갔다는 거였죠.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원우의 병을 알고도 치료도 해주고 양아들로 삼고 싶다는 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원우가 입양을 꺼냈었는지 원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미국으로 입양 가고 싶지 않고 제가 입양해 주길 원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낯선 땅에서 애가 얼마나 외로울지 또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디 그 몹쓸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길, 병이 더 악화되지 않았길, 건강하게 잘 지내고만 있길 두 손 모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우가 홀연히 사라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이전보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근처에 있던 문방구며 식당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됐어요.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가게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조그만 분식집 장사를 접는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처분하고 마지막 장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던 낮, 오래간만에 햇살이 좋아 창문을 열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벼랑간 웬 자가용 한 대가 저희 가게 앞에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저희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포장 주문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앞치마를 매며 이렇게 얘기하자 그 남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만 보는 거예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혹시 말을 못 들은 건가 싶은 생각에 그 남자를 향해 다시 한번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오늘 가게 마지막 영업일이라 포장 주문밖에 안 돼요. 네,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어묵 1인분, 물떡까지 같이 포장해 주세요. 남자의 주문에 저는 떡볶이와 순대, 어묵, 물떡까지 비닐에 담고
야무지게 묶은 다음 봉투에 담아 음식을 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잔 말없이 음식을 받아들더니 제게 음식값이라며 하얀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뭐지 싶은 마음에 하얀 봉투를 살짝 열어본 전 순간 너무 놀라 봉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너무 놀라 그 남자를 쳐다보니 그 남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아줌마, 저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해요. 난 누군지 통 기억이 안 나는데. 벼랑간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찾아와 음식을 주문하면서 내게 500만 원을 건넨 낯선 손님. 본인이 기억나지 않느냐며 물어보는 손님을 쳐다보며 누군지 떠올려 보려고 기를 썼지만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봐도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그 순간 그 청년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누구라고? 저 원우예요, 아줌마. 20년 전에 맨날 하얀 비니 쓰고 아줌마가 해주신 떡볶이랑 순대 먹으러 왔던 조원우예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네가 진짜 원우냐? 원우 맞아?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고맙다. 고마워. 죄송해요, 아줌마. 한국 오자마자 여기로 온 거예요. 저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웠어요.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너 미국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이 아줌마가 미안하구나. 네가 미국으로 입양 가기 전 나한테 입양 얘기를 꺼냈을 때 왜 내가 그 마음을 몰라줬을꼬. 내가 알았다면 이 아줌마가 널 입양했을 텐데. 미안하다, 원우야. 아니에요. 저도 아줌마와 같이 살고 싶어서 얘기 꺼낸 건 맞지만 아줌마도 그때 뇌종양으로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날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저를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원우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그래, 미국 생활은 어땠어? 처음엔 무지 적응하기 힘들었고 음식도 안 맞아서 매일같이 토하고 치료도 받기 싫었고 그냥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약 잘 먹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나쁜 암덩어리 무찌르자고 아줌마랑 새끼손가락까지 걸어가면서 했던 약속. 이게 떠오르니까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의지가 없어도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있죠, 아줌마. 제 삶은 아줌마랑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부모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자란 저한테 아줌마랑 아저씨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조금이나마 알려주셨고 제 생각 자체를 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를 거둬주신 원장 선생님보다 더요. 그래서 낯선 미국 땅에서도 언젠간 아줌마 아저씨 뵈러 올 날만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럼 지금은 뇌종양이 다 완치가 된 거야? 네, 지금은 다 치료됐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미국에서 대학도 다녔고 직장에 다니다가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됐어요. 이젠 한국에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요. 저희 양부모님도 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줌마. 가게 문 닫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원우야. 그런데 너 아까 나한테 500만 원을 왜 준 거야? 나 그거 보고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여태까지 아줌마가 저한테 주셨던 음식들하며 마음들까지 그거 다 환산하면 솔직히 500만 원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아니, 1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분명히 거절하실 게 불보듯 뻔하니까 500만 원 드리고 나머진 앞으로 옆에 있으면서 평생 갚아나가려고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 돈은 딱 하나, 제 마음 하나만 담겨 있는 거니까 꼭 받아주셔야 돼요. 작고 수척한 모습에 마지막 기억으로부터 20년, 원우는 건강하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건 아닐까, 건강은 괜찮은 걸까, 걱정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더군요. 이후 원우는 남편과도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사실 사연엔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제가 원우를 챙긴 만큼 남편도 원우를 살뜰하게 챙겼거든요. 원우가 돌아온 걸 저보다 더 반겼을 겁니다. 그리고 원우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정말 은인 같은 분들이 계신다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미국에선 두 분을 부모로 모시고 한국에선 그분들을 부모처럼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양부모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붙어 있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지만 이젠 절대 안 떨어지고 한국에서 두 분을 부모님처럼 모실게요. 아줌마, 아저씨, 제 힘과 의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후 원우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미국에서 온 원우 양부모님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민속촌도 가고 경복궁에 가서 한복도 입혀드리고 일주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참으로 사람 인연은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원우 양부모님은 코리아 최고 최고 외치면서 음식이라든지 우리 한국인들의 정에 감탄을 받았다면서 다음에 또 올 거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원우도 잘 부탁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원우는 저희 부부의 친아들 같은 존재가 됐답니다. 어쩌면 하늘에 있는 저희 아들이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원우와 남편과 저는 지금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만날 시간이 늦은 만큼 더 깊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말이죠. 20년 전에 내가 원우를 챙겨줬던 것처럼 지금은 원우가 우리 부부를 아주 끔찍이 챙기고 있답니다. 이제는 아줌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어머니, 혈색이 안 좋은데 저랑 같이 병원 가봐요. 아유, 어머니, 자꾸 밀가루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해롭다니까요. 어머니, 우리 이번 휴가 때 아버지랑 제주도에 여행 가요. 제가 아주 풀코스로 모실게요. 이렇게 잔소리꾼이기도 하지만 저와 남편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원우 덕분에 만끽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만하면 저희 잘 살고 있는 거 맞겠죠? 최근 텔레비전을 보다가 좋은 명언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현재의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 미래의 나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옛날 저희 가게 앞을 서성이던 원우에게 베푼 아주 작은 배려와 친절이 지금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남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나누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